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다. 이 상태대로 가면 과연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변화시켜내야 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대화 촉진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현업 현장의 불법 조장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이게 산업 현장에 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적이 없어. 계속 전 정부에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쟁점을 꺼내놓고 또 노사정 간에 또 정치권과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노란봉투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도입이 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네. 사실상 이제 원화청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같이 이제 거론된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이제 리스크가 커진다고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장이라고 쳐요. 조선업장에 이제 원청사가 있습니다. 조선업장이 원청이 있고 그 회사에 이제 들어와 있는 하청업자가 있어요. 네. 특정 협력업체 몇 개에서 원청과 교섭을 하다가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 스탑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후공정, 연간 공정들이 다 스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전체 배를 만드는 전체 작업이 스탑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어차피 교섭 대상이 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원청에 대해서도 뭐 교섭을 인정을 나름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럽 같은 데 별로 근로자들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그때도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를 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쟁의 파업이라 하면 노무 제공 거부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파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근 안 하는 거죠. 출근 안 하면서 회사 밖에서 선전전을 피켓팅,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섭을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얼마큼 지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회사한테 홍보를 통해서 압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업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업장 내에서 그리고 또 극한 상황의 경우는 사업장 점거를 해요. 이제 그런 행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해도 단순 노무 제공 거부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 파업 불참 근로자들이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안에서 하고 또 사업장 시설을 점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가동 자체가 좀 중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보면 사실 자동차, 뭐 조선업 이쪽이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협력업체가 이제 뭐 수천 개에 달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쟁의 행위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줘요? 이제 우리 법의 개정 내용에 보면 근로조건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는 수천 개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렇게 되면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대우조선, 예전 대우조선의 경우는 이 사내 하청 업체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 이런 업체가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000명 정도가 이런 노동자들인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로 보면 수천 개 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다 교섭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거나 자회사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여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내하청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들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좀 노조 있는 회사하고 좀 계약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문제들
그런 문제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46%인가 다 원청과의 거래관계랍니다. 네. B2C가 아니라 B2B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만약 이런 노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원청이 계속 거래를 유지할 건가? 그럼 유지할 건가? 흔히 말하는 협력업체를 딴 데로 바꾸지 않을 건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원청들도 협력업체를 되게 다각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특정 회사에 내가 납품을 100%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청 같은 경우도 그런 위험 리스크 감소 때문에 똑같이 한 회사에 예를 들면 도구 100을 줬으면 이걸 분산을 시키자 해가지고 10씩 해가지고 10군데를 분산시킨다든지 그리고 특정 협력 거래업체가 의존도 매출 의존도를 우리 회사의 의존도를 낮춰라. 그리고 다른 B, C, D하고의 매출 의존도를 높여라. 우리하고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계속 검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중소기업 협력업체 사업주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회사에 노조가 생겼다. 내지는 현재 있는 유노조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 노조가 원청 상대로 교섭했을 경우에 과연 원청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 교육 가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노조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핵심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원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가장 큰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우려하고 있고요. 그 노사관계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지?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이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경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요구 수준을 하면 직접 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납품 단가를 좀 인상해 달라 물가가 오른 만큼 이런 것들을 교섭을 통해서든 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든 노동자들 목소리가 높아지든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사내 하청을 많이 고용하거나 또는 뭐 하청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주로는 원청과의 관계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납품 단가 연동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단위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교섭 요구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거고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극심한 강도 높은 투쟁이나 증거 투쟁이나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차 벤더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지배의 영역에 들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이 원래 하나의 이제 하청업체에 주던 거를 더 나눠서 줄 거고 그렇다 보면 원래 있던 일감들이 하나하나가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고용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관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내 하청이 아닌 사외 하청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배라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냐의 문제지. 나머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컨베어 라인에 제 시간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청 간의 업무 협력 관계 수준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를 뭔가 이제 직접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쪼개겠다. 쪼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주장은 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별로 없었고 이런데 IMF가 오고 나서 고용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파견 노동이라든지 또는 사내 하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됐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네. 배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CJ 택배의 경우에 CJ 택배라는 게 사실은 이제 CJ 택배 회사가 운영하고 중간 관리자로서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CJ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는 근무 조건 문제를 얘기하면 대리점 사장이랑 얘기해서 대리점주랑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CJ 원청이랑 본사랑 교섭을 해서 수수료 문제든 또는 근로조건 문제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CJ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다. 거기는 이제 특수고용이니까 근로계약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회피했습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사용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장의 경우는 교섭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겠죠.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일단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원칙이 되는데 지금 관계 없는 자까지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대 자체도 문제이고 둘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 이 개념이 뭐냐? 저는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현재 변호사들도 실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청이 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를 해와요. 근데 교섭 요구를 해오면 우리는 바로 당일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안 하게 되면 그날부터 바로 단체 교섭 거부 혜택 스타트가 돼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뭐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명료하지는 않고 개별 사안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법원의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이제 원청 사용자가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가, 또 실제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의 지위하에 있는 관리자의 지위를 받는가, 또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원청에 종속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지표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 경우는 대체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판례가 상당한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초기 과정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전히 있겠죠. CJ 택배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대해 구체적인 지배와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그 단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라 몇 시까지 직접 지시를 했고 예, 이런 게 이미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약간의 뭐 쟁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죠. 현재 대부분의 다수의 당사자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합니다. 대부분 다 합의됩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이슈가 됐던 일부의 하청업체 근로자들 원청 상대로 이제 어떤 교섭을 요구하고 하다 안 되니까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 원화창의 문제인 양 해가지고 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을 자기를 채용하고 실제 나랑 일하면서 어찌 보면 뭐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입장은 당사자들인데 이제 그게 외연화 시켜버려요. 외연화 시켜버리고 모든 그 당사자들의 해결 안 되는 거 다 외부로 돌리죠.
외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외부를 상대로 이제 뭐랄까 뭐 쟁행을 한다든지 뭐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면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해 가지고 아이율에서는 그렇게 공관점을 있어요. 자,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다만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발성이 아니고 법률로 강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로 공고에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 그 포인트라면.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데 한EU FTA 그 당시에 뭐 노동장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노동장 얘기 나오면서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지 않으면 통상의 어떤 장애, 국제 통상에 대한 문제가 될 거다. 그런 게 한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이죠. 12월에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실업자, 그다음에 해고자, 노동자 가입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기존 법에는 노조 전임자라고 있어요. 노조 전임자를 무급을 해야 되는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주게 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을 다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21년에 아이로 핵심 협약 가장 큰 핵심 협약은 87호 결사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87호하고 98호 단체 교섭 협약인데요. 그거를 비준냈습니다. 비준냈고 그리고 22년도 4월 20일 날 그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때 국제 통상에 문제가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아이로 핵심 협약 87호, 98호를 다 비준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단결권의 확대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대해서 저희 경영견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조법은 상당히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좀 선진국들의 경우에 사업장 점거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장 내에서 쟁행이 못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다른 사람들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근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미국은 형사처벌 안 하고 있고요. 일본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부당노동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시켰으면 그에 대응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떤 정당해야 되는데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 그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라든지 그리고 각종 집교 손괴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대우조선의 해양 사안도 보면 건조증이 선박을 점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51일 동안. 네. 아예 전체 건조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파업이라는 거는 손 들고 안 들어와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 나머지 공정에서는 다른 근로자들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ILO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87호, 98호 협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협약인데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협약 비준을 했죠. 네. 그리고 이 협약 비준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조직한 노동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요
사내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이 간접고용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불법적으로 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ILO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7호와 98호 협약을 기준을 했는데 이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결국은 실질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반드시 교섭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각 나라별로 그럼 원청이 실제로 교섭에 응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기준을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청이라고 사용자라고 보고 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경우가 심지어 이제 가장 이 노사관계에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공동 사용자론이나 이런 것들이 법리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훨씬 더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암참 회장이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찾아가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외국 투자 기업들은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19일 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노란봉투법 통과가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7월 28일에는 또 유럽 상공회의소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에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암참 주한상공회의소가 7월 30일 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입니다. 경총에서 유럽 상공회의소나 암참 이런 의견들을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사업장 내에서 쟁행을 하지? 왜 한국은 사업장 내 쟁행을 하지? 왜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근로 허용이 안 되지? 왜 한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지? 그리고 왜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 파견이 허용이 안 되지? 우리는 다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알기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왜 한국에는 안 되지? 그리고 가장 큰 게 왜 내가 사업하러 왔는데 내가 노조법 이슈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지? 그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노조법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외국인들이 실제 보면 한국의 노동관련법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도 해고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해고 경직성, 고용 경직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도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국제 통상에서 이제 상당 부담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노동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률을 따른다, 그 나라 룰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의 기업들의 경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자본조차도 이 유럽 자본조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물론 이제 현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현지 관리인의 법적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차마 자기 나라에서는 하지 못할 것을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유럽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한겨레 신문에서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다기보다는
경총이 뭐 설명하면서 이런 게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같이 뭐 좀 뭔가 행동을 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사실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암참이나 또는 외국 상공의 예수가 한국 법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또는 한국 법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던 경총이 이제 좀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계와의 그런 접점은 없나요? 실제 지금 오랫동안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요. 흔히 말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느냐?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실제 원화청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다음에 교섭 대상,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시켰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래서 향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에 대한 논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불법 쟁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인데 계속 이제 노동계에서 문제 삼고 정책으로도 문제 삼았던 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액수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갚을 수 있게 되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노동 활동을 좀 위축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렇다 그러면 사용자가 좀 일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향후 좀 입법 개선을 하자. 그래서 손해배상 상한을 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상한을 좀 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감료를 하게 되면 월급을 받다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도 그걸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저희가 좀 양보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도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렵다. 내지는 노조 활동 자체가 어렵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재계랑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마 재계가 이제 정치권에 뭐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 하나오션의 경우에 네. 간부들에 대해서 470억을 손해배상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일 텐데 3, 4천만 원 수준일 텐데 470억의 손배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의 산정 자체도 사실은 좀 과대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그냥 노동조합 또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뭐 볼모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손해배상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근의 사안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제 어쨌든 진행이 지난 정권이랑 다르게 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교섭의 대상과 교섭의 주체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준, 구체적인 실적인 지배의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할지 아니면 후속 입법으로 할지 여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지금 이 법이 이제 6개월 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또는 시행령이 필요한 부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실제로 차질 없이 내년 초에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원청의 사용자 수 확대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 미치는 영향 과연 이게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유리한 건가 실제 가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수용해야 됩니다. 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이게 향후에 이게 현장에 산업 현장에 끼칠 수 있는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오히려 지금 법사위 통과된 안보다 더 전향적인 안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관련해 가지고는 자 노동쟁의 대상 확대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그건 어찌 보면 경영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고도의 경영상 결정인데 그걸 가지고 노동자과 교섭을 해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쟁의 대상 확대하는 건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 그거는 교섭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켜주시면 빼주시면 제가 그거는 노동쟁의 대상은 넓힌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대화 촉진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불법법 조장법, 하나 현장에 이게 불법 조장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실제 당사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다음 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이게 급한 거와 이게 현장에서 시행됐을 때의 혼란, 이익을 봤을 때 급한 게 먼저냐, 혼란이 먼저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적이 없어.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계속 전 정부에 그냥 강행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쟁점을 꺼내놓고 좀 노사정 간에 또 정치권과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놓고요. 저희도 교육계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법안 내용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개선하면 좋은지 그거를 좀 진실되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다. 그리고 이 상태대로 가면 과연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그건 대표적으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 격차율이 거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변화시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여기에 사용자들도 다소의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